네, 안녕하세요. 오토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리처드 도킨슨의 이 사람이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이 책은 40주년 기념판으로 나온 그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직접적인 투자 서적 외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분야라고 하면은 보통 금융 역사라든지 심리학 분야가 될 텐데요. 투자 시장은 사람의 심리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리를 좀 보다 보면은 진화를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 대부분은 진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죠.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들, 어떤 행동에 관한 이유들, 그런 것들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전반부 1에서 3장 정도는 생명체가 만들어진 기원, 그리고 유전자가 탄생한 기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기주의나 이타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동들이 왜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지, 그 원인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찾아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기주의라든지 이타주의라고 했을 때 그 단위가 뭐냐라는 질문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그 개체가 이기적인 이유는 그 이기적인 그 행동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즉 번식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자를 더 후세에 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이기적인 단위가 뭐냐는 거죠. 유전자인지 아니면 분자인지 세포인지 아니면 개체인지,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그런 개체인지, 아니면 종족인지, 아니면 종, 아니면 뭐 목, 과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인종이 될 수도 있고 생물 전체로 볼 수도 있죠. 그 단위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가자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집단 선택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종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집단 선택론자들은 이기적에서 이기적의 단위가 그 종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집단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개체들이. 예를 들어서 사자는 포유동물의 이익을 위해서 가재를 죽이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기적이라고 할 때 그 이기적인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각각의 개체가 될까요? 집단이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소금 결정을 보시면은 입방체 모양이라고 하죠. 아주 안정적인 모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함께 담겨 있으려면은 입방체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즉 원자는 안정한 패턴으로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분자, 어떤 원자 이런 것들은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찾아간다는 거죠. 모든 소금 결정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불안정한 소금 결정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소금 결정들만 남았기 때문이죠. 진화의 과정과 똑같죠. 그래서 최초의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진화의 과정은 안정적인 형태를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이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최초의 자기 복제자라고 하는 유전자도 역시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최초에 그렇게 생겼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십억 년 전에 이렇게 지구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물웅덩이 같은 게 있었을 거고, 거기 안에 어떤 분자 화합물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사라지고 합쳐지면서 우연히 유전자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이제 최초의 자기 복제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들은 서로 또 안정적인 형태를 찾아가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자기 복제자들은 사라지고 더 안정적인 형태들만 살아남으면서 생명체가 탄생을 할 그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자기 복제자들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면서 살아남는 자기 복제자들도 있고 없어지는 복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살아남는다는 것은 살아남고 더 커지려면은 커질 때 필요한 핵심 자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두고 이 자기 복제자들이 최초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경쟁을 했다는 것,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 그게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 최초의 이기적인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유전자라는 자기 복제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말이죠. 어떤 자기 복제자는 화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둘레에 단백질 벽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겉에 뭔가 방어막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생존기계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최초의 생존기계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입니다. 유전자를 담는 그릇, 세포, 즉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자가 이렇게 최초로 탄생을 한 거죠. 그렇게 우리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리하면은 우리 모두는 유전자가 서로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좀 더 효율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즉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입니다. 이 자기 복제자, 유전자의 생존 기계입니다. 그 말은
이 이기적이라는 것의 단위가 이 우리 같은 개체가 아니라 이 단일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전자가 가장 낮은 이기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인 것이죠. 각각의 개체는 임무를 다하면은 유전자를 퍼뜨리는 번식을 하는 임무를 다하면은 사라지죠. 사망을 하죠. 근데 유전자는 후세에 계속 전달이 됩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유전자가 무조건 후세에 전달되는 건 아니죠. 이 생존 고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운반자를 만들어야지 후세에 전달이 되겠죠. 예컨대 이 몸이 긴 다리를 갖게 함으로써 포식자한테서 잘 도망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존 기계를 운반자를 잘 생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기린이 목이 긴 건 역시 그런 이유에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최소 단위가 바로 유전자라는 겁니다. 유전자 수준에서 이타주의는 나쁘고 이기주의는 좋다는 거죠. 이타주의는 남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타주의는 유전자 수준에서부터 분리합니다. 유전자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들끼리 생존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다른 유전자를 위한 행동을 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런 유전자는 후세를 남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유전자는 없습니다. 이타주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인 것이죠. 여기까지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그 이기적이라고 할 때 그 이기적의 단위는 우리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부터 이기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 4장을 보시면은 이제 유전자 기계라고 하면은 우리 각각의 개체, 운반자, 유전자가 자신을 잘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기계, 즉 각각의 생명체를 유전자 기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유전자가 생존 기계, 즉 우리의 행동을 제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번 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자유의지일까요? 아니면 유전자의 명령일까요? 하는 그런 문제죠.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기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붙어서 알파고가 이겼었죠. 그 부분에서 컴퓨터가 알파고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이 유전자와 인간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컴퓨터한테 각각 순간순간에 어떻게 행동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규칙만 가르쳐주는 거죠. 체스를 생각하면 더 쉬울 텐데요. 예를 들어서 퀸이 앞에 왔을 때 몇 칸을 옆으로 도망쳐라.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인 규칙만 가르쳐주고 실전에 가서는 직접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유전자 역시 이 생존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는 거죠. 책에서는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떤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으로 위장한 외계인을 지구에 스파이로 심어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계인은 너무 먼 행성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지시사항을 보내는데 10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외계인은 지구에 있는 외계인한테 정보를 보낼 때 10년치의 지시사항을 한 번에 전송을 해서 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받은 외계인은 그 10년치 지시사항을 보고 10년 동안 행동을 하겠죠. 그 10년 사이클이 한 개체가 탄생해서 죽는 순간까지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 이 DNA의 유전자의 지시사항을 다 받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각각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생의 원시인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유전자가 직접 사람한테 그 개체한테 도망쳐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명령은 미래에 다 해놓고 뇌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현장 관리는 이 뇌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유전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박꾼 기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도박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도박적인 기질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해서 그 지시사항에 내려야 된다는 거죠.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쳐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갖다가 미리 예상을 해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도박에 실패한 유전자는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그 운반자가 그 개체가 잡아먹혀서 죽어버릴 테니까 말이죠.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하는 유전자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생존 기계가 내리는 결정은 모두 도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유전자는 땅이 이렇게 눈으로 덮일 것을 예상해서 북극곰이라는 자신의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자를 이 생존 기계의 모피를 백색이라는 위장색을 가지게 미리 설계도를 짭니다. 그렇게 도박을 했는데 만약에 북극곰이 이 북극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막에 태어난다면은 그 유전자는 도박에 실패한 게 되고 그러면은 그 유전자는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사라지게 되겠죠. 그 북극곰은 죽어버리고 그 속의 유전자 역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흰색 털에 베팅한 유전자는 베팅에 실패한다면 사라지게 되겠죠. 이 도박성에 관해서도 뒤에서 좀 더 다룰 텐데 이 도박이라는 것, 이 베팅성 이런 것에 있어서 수컷이 좀 더 큰 돈을 거는
좀 더 모험적인 도박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암컷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수컷은 일단 번식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암컷은 이 체내 태아를 품어야 되고 젖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향은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서도 많이 증명이 되죠. 세계적인 부자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죠. 그 남성들이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이 높아서 그렇게 1등부터 10등까지 남성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매우 도박적인 그런 투자를 하는 성향이 높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려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 결과가 살아남으면은 1등이 되는 거고, 그 도박이 실패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도박성이라는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떤 판단할 때 도박에만 의지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유전자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베팅은 했지만은 현실에서 실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항상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뇌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이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전자가 항상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최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는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생존에 유리한 것들을 만났을 때 뇌에서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설계를 해놨습니다. 유전자는. 그래서 뇌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반대로 생존에 불리한 것들을 만났을 때 불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전자에다가 설계를 해놨죠. 달콤한 것이라든지 뭐 따뜻한 기후, 뭐 오르가즘 또는 웃는 아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뇌는 보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죠. 반면에 고통, 구역질, 공복, 울고 있는 아이, 이런 것들은 불쾌한 것들이라고 우리 뇌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죠. 뇌에다가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해놓는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한 뒤에 불쾌한 것 중 하나가 발생한다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나 좋은 것들 중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반복하라. 이렇게 말이죠. 이런 학습의 이점은 예상치 못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될 텐데요. 단마대라는 것은 명백하게 유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찾아다녀야 될 그런 맛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대를 보면은 단맛이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우리는 단맛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의 DNA는 이 단맛을 원하지만은 우리 뇌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 처한 거죠. 원래는 이 유전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 단맛이라는 것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맛을 찾아다녀라. 그래서 단맛을 느꼈을 때 보상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현대 와서는 단맛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죠. 비만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유전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환경이 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도박에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만약 예상치 못한 환경 때문에 도박에 실패한다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뇌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뇌가 판단했을 때 이 단맛이 해를 끼칠 수가 있다면 그것을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설계도를 만들 때의 상황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상황에서 뭔가 괴리가 발생할 때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뇌,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본능에만 추진하면 안 되겠죠. 그때그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 뇌에도 어느 정도 권력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유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죠. 뇌는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하는 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근데 우리 뇌는 그것을 거부하죠. 한국의 출생률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출생을 많이 하면은 이 유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유전자가 복제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득이지만은 이 개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생존에 불리할 수가 있죠. 각각의 개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뇌가 유전자에 저항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라든지 피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 번식이라는 걸 위해서 오르가즘이라는 보상 설계를 설계해놨더니만 자위를 한다는 식으로 그 맹점을 파고드는 것까지 우리 뇌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이 유전자는 이타적인 행동이든 이기적인 행동이든 어떤 동물의 행동은 유전자의 어떤 강력한 압도적인 제어하에 있기는 합니다. 그 제어가 직접적인 제어가 아니라 이 명령 지시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간접적으로 하는 제어이긴 하지만 보상 체계라는 것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단 것을 찾다가 살이 쪄버리는 것을 보면은 그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 다음 순간에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순간순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신경계, 즉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스스로의 유전자의 독재에 맞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동물들이 가끔 이타적인 모습을, 다른 개체들을 위하는 모습을,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은 그럼 과연 진화의 결과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유전자는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개체를 더 위한다는 건데, 그런 개체는 생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유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동물들은 이타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꿀병은 부저병이라는 세균성 전염병이 걸리는데 그 병에 걸린 애벌레를 발견을 하고 그 애벌레가 있는 봉방에서 끄집어내서 밖에다 갖다 버리면은 그 병을 빨리 건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꿀벌들은 이 봉방의 뚜껑을 떼고 또 어떤 꿀벌들은 그 뚜껑이 따진 봉방에서 그 전염병에 걸린 애벌레를 끄집어내서 밖에다가 버리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행동은 이타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런 행동의 기저를 보면은 사실 봉방의 뚜껑을 떼는 유전자는 이 벌이 병에 감염된 밀랍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병에 걸린 애벌레를 덮고 있는 밀랍 뚜껑을 먹는 것이 이 보상 체계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이타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했다는 거죠. 즉 이타적으로 보였던 그런 꿀벌의 행동도 역시 사실은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기적인 행동이 결론적으로 이타적으로 작용을 했을 뿐이죠. 어떤 새들은 포식자가 다가오는 것을 먼저 보고 소리를 내서 이 주변 동료들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이 소리를 내게 되면은 이 포식자는 그 소리를 낸 새를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소리를 내면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새들은 소리를 내서 경계음을 내는데요. 이런 행동들 역시 그 개체의 각각의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그런 말이 될 텐데요. 이 동물들은 무리 짓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나 혼자 도망가 버리면은 어차피 나 혼자 도태되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위험하더라도 소리를 내서 이 경계음을 내는 게 오히려 진화에 더 이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새들 사이에서 경계음을 내는 새들이 살아남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경계음을 내서 이 무리를 도망치게 하는 그런 새들이 무리 내에서 많이 퍼지면은 또 그 사이에 그 점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개체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들은 정직하게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만 경계음을 내지만 어떤 새들은 먹이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계음을 내서 동료들을 쫓아버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체들끼리는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암컷을 놓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먹이를 놓고 경쟁을 할 수도 있죠. 개체들끼리는 어느 정도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같은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개체들 사이에서는 이 사기적인 거짓말을 하는 개체들의 모습이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공격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종끼리는 말했다시피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같은 집박이끼리는 먹이인 지렁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놓고 싸우죠. 왜냐하면 똑같은 종이기 때문이죠. 다른 종이라면은 그래도 이 번식 상대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지가 않을 수가 있지만은 같은 종이라면은 금이 상대를 놓고도 싸우게 되죠. 근데 이 동물들이 이 싸우는 것을 보면은 경쟁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진 않습니다.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하긴 하지만은 물어 죽이거나 상대가 죽을 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동물들은 왜 동종의 경쟁자를 죽이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요? 잠재적 경쟁자인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뚜렷한 이익이 없다는 게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내가 이 에너지를 써서 경쟁자를 죽여버리면은 나도 이득은 되지만은 나보다 제3의 개체, 다른 개체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도 이득을 보지만은 나는 그래도 에너지를 쓰죠. 상대방을 죽이는데.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3의 개체는 에너지도 쓰지 않고 경쟁자도 제거되기 때문에 아주 막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해충이 절멸되면은 다른 해충이 더 큰 이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다파병 같은 경우에는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여러 마리 있는 그런 무리를 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B가 깡컷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A라는 수컷을 죽일 수 있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그 A라는 바다표범이 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있는 이유는 이미 싸움에서 이겨서 그 자원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도전자들을 물리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강하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체들 사이에는 한쪽이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싸움은 하지 않는다. 한쪽이 항복을 하면은 그냥 봐준다 라는 게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ES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진화적으로 가장 안전한 전략을 ESS라고 합니다. 이 만났을 때 항상 싸우는 개체를 매파라고 하고 위협은 해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개체들을 비둘기파라고 그렇게 해보죠. 그리고 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 그런 종에서 어떤 전략이 이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너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 각각의 싸움에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들 둘이 붙어서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은 그 승자에게는 50점을 주고 패자에게는 0점을 줍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으면은 마이너스 100점을 주고 싸우지 않고 장기전에 따른 시간 낭비에는 마이너스 10점을 주기로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평균 득점이 높은 개체가 다수의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이 높겠죠. 우선 처음에는 구성원 전체가 비둘기파인 개체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모든 사슴이 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째려보는 식으로만 싸움을 하는 그런 개체군인 거죠. 어느 한쪽이든 간에 기가 죽으면은 이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승자는 50점을 얻지만 대신에 째려보는데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10점이 깎이게 되죠. 그러면 40점이 됩니다. 승자는. 반면에 패자는 시간 낭비로 인해서 마이너스 10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승자는 플러스 40점, 패자는 마이너스 10점이 되죠. 그러면 모든 개체군이 한 번씩 싸운다고 쳤을 때 모든 싸움은 반은 이기고 반은 지겠죠. 그럼 싸움당 평균 득점은 플러스 40점과 마이너스 10점의 평균으로 해서 평균인 플러스 15점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개체군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모든 개체가 어느 정도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전원의 비둘기파인 이 개체군에서 돌연변이가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파가 하나가 나타났다고 해보죠. 이 유일한 매파는 모든 싸움에서 플러스 50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비둘기파는 상대가 싸우려고 덤벼들면 무조건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유일한 매파의 평균 점수는 플러스 50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둘기파는 평균이 플러스 15점이기 때문에 매파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되죠. 여기서 막대한 이익이라는 것은 많은 자손을 뜻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매파가 많은 자손을 퍼뜨리면은 개체군 내에 또 매파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개체군 전체가 매파가 돼버립니다. 이번에는 모든 싸움이 매파끼리 일어나겠죠. 근데 매파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매파끼리 싸우면은 승자는 플러스 50점을 얻지만은 한쪽은 진쪽은 마이너스 100점을 얻게 되죠. 그러면 평균 득점은 플러스 50점과 마이너스 100점 해서 평균 25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매파군인 상태에서 또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비둘기파인 개체가 나타났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파군의 평균 점수는 마이너스 25점인데 비둘기파의 평균 득점은 0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또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개체군 내에 비둘기파가 퍼지게 되겠죠. 이런 시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개체군 내에 이 비둘기파의 수도 늘어나지 않고 매파의 수도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진화적으로 안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ESS라고 하는 거죠. 개체군 내에 끊임없는 변동이 있다가 어느 순간 특정한 기울기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 상황을 ESS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안정된 비율은 비둘기파가 12마리 중에서 5마리일 때, 그리고 매파가 나머지 7마리일 때 이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 됩니다. 매파와 비둘기파의 평균 득점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안정된 성비가 수컷, 암컷의 비율이 50대 50인 것처럼 비둘기파와 매파의 안정된 비율은 5대 7이라는 거죠. 물론 이 실험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한 실험입니다. 실제 전략에서는 이렇게 매파와 비둘기파만 있는 게 아니라 보복을 하는 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2번 당했을 때 보복하는 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전략이. 그런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복잡하죠. 어쨌든 여기서는 ESS라는 것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왜 개체는 같은 종끼리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ESS 관점에서 봤을 때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ESS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사자가 사자를 계속적으로 잡아먹게 되면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죠. 사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자 도킨스는 ESS라는 개념을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ESS라는 개념은 뭔가 대립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런 경우라면은 어디에나 적용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조정 아시죠? 조정 경기를 하기 위해서 코치가 선수를 뽑는데 처음에는 무작위로 임의적으로 막 뽑을 겁니다. 선수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승률을 확인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승률이 좋은 선수 조합을 ESS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왼손잡이 4명과 오른손잡이 4명으로 구성된 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팀이 바로 ESS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팀 구성이 되겠죠.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개체 간에 공격 같은 그런 경쟁을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는 그런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왜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역시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혈연자들끼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끼리라면 그런 경쟁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혈연자들끼리는 상당히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입장에서는 내 가족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의 이기적 유전자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개의 몸이 협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장은 유전자의 행동 방식이라는 6번째 챕터인데 여기서는 이 혈연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전자는 전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죠. 이 부모와 자식은 하나의 유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목적은 보다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는 게 목적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유전자는 내 몸에 있는 유전자나 내 자식 몸에 있는 유전자나 똑같다는 거죠.
내 몸에 있는 유전자를 지키듯이 내 자식 몸에 있는 유전자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유전자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앉아 있는 자기 자신의 복사본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족 간의 이타적인 행동들, 이 부모가 자식을 도와준다든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타주의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것도 역시 이 내 몸에 있는 유전자와 자식 몸에 있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즉 혈연간에 보이는 이타주의 역시 이 유전자의 이기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근연도라는 것을 볼 텐데요. 이 근연도라는 것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근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50%입니다. 2분의 1이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유전자가 한 쌍이 있고 어머니한테 유전자가 한 쌍이 있는데 이게 자식한테 전해질 때는 하나씩만 제거를 해서 한 쌍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쌍이 되죠. 그런 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유전자 이 근연도는 50%가 됩니다. 친형제도 역시 50%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조카, 배다른 형제 이런 가족은 근연도가 4분의 1, 즉 2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근연도가 1이 되겠죠.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유전자를 똑같이 공유한 그런 형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나의 일란성 쌍둥이가 내 형제라는 게 100% 확실하다면은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면은 우리는 그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행복을 자기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근연도가 100%라는 것은 나 자신이죠. 내 목숨과 똑같이 이 쌍둥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근연도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을 때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의 어떤 한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버섯 무더기를 발견했다고 상상을 해보죠. 8개의 버섯을 발견했는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버섯 하나당 6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버섯이 너무 커서 나는 그 중에서 3개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3개 이상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버섯 무더기를 발견했을 때 다른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마침 주변에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친동생인 B가 있고 그리고 사촌동생인 C가 있고 그리고 나와 전혀 혈연관계가 아닌 D가 있다고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주변에 알려야 될까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먹이 신호를 내지 않고 조용히 나 혼자 3개를 먹으면 6 곱하기 3에서 나의 점수는 18점이 될 겁니다. 내 유전자 입장에서 18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주변의 3명한테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촌동생과 내 친동생은 나와 유전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버섯 6점에다가 사촌동생의 근연도인 0.25를 곱해서 총 득점을 계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동생이 먹은 버섯과 사촌동생이 먹은 버섯을 계산을 해보면은 유전자 입장에서 총 득점이 플러스 19와 2분의 1이 됩니다. 이기적인 행동했을 때는 18점이 되지만은 이타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플러스 19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답은 분명하죠. 나는 이 먹이 신호를 이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내 유전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은 나의 이타주의는 나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이익을 주는 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서도. 예를 들어서 병아리는 주로 2가지 종류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크고 예리한 삐약삐약거리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 먹이를 먹는 중에 짧게 내는 그런 지적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했던 크고 예리한 삐약삐약거리는 소리는 이 병아리가 어미 닭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다른 병아리들이 들었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먹이를 낼 때 내는 소리, 짧게 내는 지적 있는 소리는 주변의 병아리를 불러 모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지적임은 이 병아리들한테는 이 먹이 신호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병아리들은 보통 다 가족들끼리 혈연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병아리들 모두가 친형제 자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아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먹을 때 이렇게 먹이 반응을 하는 게 이 유전자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병아리들은 먹이를 먹을 때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혈연자들끼리만 모여 살기 때문에 지적인 소리를 내는 게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있겠죠. 자연계에는 이 혈연자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이 동물들은 자신의 친척을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 우리 인간이 친척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록이라든지 기억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야생동물은 인간처럼 기억력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야생동물은 이 기억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혈연자들끼리 무리지어서 산다는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병아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변에 있는 병아리들은 다 친자매나 사촌일 겁니다. 그래서 먹이 반응을 보이는 게 유리하죠.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 돌고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래들도 작은 그룹을 이뤄서 다니는 이 동물 종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만나는 개체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와 친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만나는 같은 종의 고래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개체든지 간에 친절하게 대해라 라는 규칙이 DNA에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런 유전자가 새겨져 있는 개체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유전자가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래 개체들한테 친절하게 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는 이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익사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 고래 같은 경우에는 수면으로 호흡하는 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수면까지 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은 수면까지 뜨지 못하는 개체를 발견을 하면은 같은 무리의 동료들이 도와서 이 몸으로 그 개체를 밀어 올려서 수면으로 떠올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마주치는 구성원이 모두 친척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화를 해온 거죠. 숨을 못 쉬어서 허우적거리는 고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데 도와줬을 때 얻는 이익은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이 살아남는 거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들이. 가끔 이런 유튜브를 보면은 이 고래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보죠. 그런 행동을 왜 하느냐라는 것도 고래의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감성적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고래가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인간을 도왔다고 말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래 입장에서 이 사람은 같은 고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 유전자에는 이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고래를 구해줘라 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라고 봤을 때 그냥 대략 수면 가까이에서 숨을 못 쉬고 허우적거리는 개체를 그냥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면 근처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은 고래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개체를 그게 고래든지 사람이든지 개든지 간에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약간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모든 행동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책이 재밌고 또 그만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관계에서 이타성을 보이는 행동 역시 유전자의 이기성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이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 개체군에 있어서 이타성을 보이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은 그 와중에 사기, 즉 거짓말을 하는 개체군도 반드시 그 사이에 섞여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예를 들어서 경계음을 흉내내서 다른 개체는 도망치게 하고 나 혼자 먹이를 먹는, 독차지하는 그런 행동들 역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혈연 관계에 따른 이타성을 악용하는 사례는 실제로 굉장히 자연계에 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뻐꾸기라고 할 수 있죠. 뻐꾸기는 고의적으로 모성 본능을 악용하는,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뻐꾸기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뻐꾸기의 부모는 탕란을 하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자기의 자식을 대신 키우도록 그렇게 하죠. 뻐꾸기는 이런 점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부모 새라면 모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유전적 명령, 자기 둥지 안에 있는 알, 새끼에게 모두 친절해라 라는 규칙을 악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뻐꾸기만 없다면은 대부분 내 둥지에 있는 알은 모두 틀림없이 자기 새끼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점을 악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뻐꾸기는. 이게 뻐꾸기 알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뻐꾸기 알과 원래 둥지에 있는 새의 알이 확연하게 다르죠. 육안으로 구별할 수 정도로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이 착취당하는 새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뻐꾸기한테 당하는 새들 사이에서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른쪽이 바다오리의 사진인데요. 바다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알의 표면에 있는 반점을 패턴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오리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 둥지를 지어서 내 알이 굴러 떨어져서 다른 둥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왜 뻐꾸기에 달리 이 바다오리는 자기 알만 구별해서 품으려고 애쓰는 걸까요? 확실히 이 모든 바다오리가 자기 알뿐만 아니라 나무의 알 역시 품는다면은, 구별을 못해서 나무의 알 역시 품는다면은 특정 어미가 자기 알을 품는지 남의 알을 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전체 다가 부화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집단 선택론자의 논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개체가 있고 100마리의 개체가 모두 옆집의 자식을 품는다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사기치는 놈이 꼭 생깁니다. 누가 속임수를 써서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알 품기를 거절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마리 중에 98마리는 알 하나를 품고 그 중에 남은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알 2개를 품을 겁니다. 왜냐면 이 한 마리가 알 품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속임수를 쓰는 개체가 유리해지겠죠. 속임수를 쓰는 개체는 알 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 낳는데 더 시간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을 안 품고 속임수를 쓰는 개체는 다른 개체들은 알을 1개만 낳는 데 비해서 이 개체는 알을 2개, 3개 낳을 시간이 생길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이 개체군 내에서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결국 이 속임수를 쓰는 개체가 이 이기적인 개체가 무리 내에 퍼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100마리 모두가 이 자기 알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육아 사이클은 붕괴가 될 거고 바다오리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ESS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다오리한테 진화적으로 안정한 유리한 전략은 자기 알을 인식하고 자기 알만 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다오리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우리는 혈연자들끼리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근현도의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현도 말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확실성이라는 게 되는데요. 확실성은 앞에서 봤던 질문과 이어집니다. 앞에서 혈연자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저 개체가 내 부모라는 것을, 내 자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100% 확실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자연계에서는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나는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100%죠. 근데 나의 일란성 쌍둥이 역시 계산상으로는 100%가 확실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나의 일란성 쌍둥이가 나와 같이 내 엄마한테서 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죠.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현도만 봤을 때는 내 일란성 쌍둥이를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은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란성 쌍둥이는 내 유전자를 100%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는 반면에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나는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100% 확실하죠. 즉 나는 나의 일란성 쌍둥이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현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똑같지만은 확실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근현도가 5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형제도 근현도가 50입니다. 근현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형이 동생을 자식처럼 돌보는 건 역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헌신적으로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형이 동생을 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만큼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근현도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근데 확실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모는 내 자식이라는 게 확실하죠. 나오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근데 형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형제보다 자기 자식한테 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지 또는 자기 자신을 형제 여러 명보다 더 귀중하게 평가를 하는지를 우리가 확실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이런 확실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종에서 어미는 아비보다 자식을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암컷은 체내에 태아를 품고 직접 몸에서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확실하죠. 근데 아비는 속이기가 쉽습니다. 아비가 어미만큼 육아에 열중하지 않는 건 역시 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실제로 이 간통이 흔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오히려 외삼촌이 아비보다 더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 외가 쪽은 확실성이 보장돼 있죠. 나는 엄마의 몸속에서 나온 게 확실하고 엄마 역시 외할머니 몸속에서 나온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외삼촌 역시 똑같죠. 그래서 이 간통이 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외삼촌이 아버지보다 이 자식한테 더 이타적일 수 있다. 반면에 법률상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모와 자식은 서로 쌍방의 이 근현도가 50이 됩니다. 내 자식이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50이고 자식의 입장에서도 내 부모가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50이죠. 쌍방이 50이기 때문에 서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자연계에서는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더 헌신적으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전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정답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자식이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항상 부모보다 젊죠. 젊다는 것은 앞으로 살 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 수명은 동물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느냐 아닌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대 수명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20대의 자식과 이제 막 태어난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기대 수명이 긴 막 태어난 가난하게인 자식한테 더 헌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여기에는 이 20대의 자식은 이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덜 현실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는 이 이타성이 사실 혈연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 집단을 위해 이타성을 발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윈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근거는 인구조절 이론입니다. 인구조절 이론이 집단 선택의 증거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인구조절 이론이라는 것은 개개의 동물 집단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이고 이타적으로 스스로 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 에드워즈는 동물들이 출생률을 스스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자연계를 보면은 동물들이 스스로 출산율을 조절하는 것은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견해의 차이는 뭐냐면은 출생률이 왜 조절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동물의 산화 제한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번식하고 있는 각각의 개체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되는 이기적인 것인가 하는 거죠. 거기서 에드워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 개체가 출생률을 조절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에드워즈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계에서 보이는 사회생활의 두 가지 모습은 영역성과 순위제입니다. 영역성과 순위제. 먼저 영역성을 보면은 대개의 경우 암컷은 영역이 없는 수컷과는 짝짓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역의 주인이 바뀌면은 암컷은 빠르게 승자한테 붙는 일도 존재를 하죠. 어쩌면은 이 암컷은 영역과 결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개체원이 너무 커지면은 영역을 못 가지는 개체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번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은 이 영역을 얻는 것은 번식할 수 있는 면허를 갖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영역의 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이 번식 면허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산화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순위제도 한번 볼까요? 순위제라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위가 낮은 개체는 자동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에 이 순위가 높은 개체에 싸움을 걸지도 않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고 심한 상처가 생기지도 않죠. 그리고 순위가 높은 개체는 하위 개체에 비해서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드워즈는 순위 역시 영역처럼 번식을 위한 티켓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높은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개체는 번식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번식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 결과 이 개체 수가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반되는 이론은 가족계획 이론인데, 이 가족계획 이론을 세운 사람은 바로 이 데이비드 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비드 렉은 이 조류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렉에 따르면 조류는 어떤 종류든지 간에 그 종의 고유한 수의 알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바다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하나의 알만 품습니다. 반면에 박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6개 정도의 알을 품죠. 얼핏 생각했을 때는 한 개를 낳는 새에 비해서 알을 2개 낳는 새가 더 유리할 것이고, 유전자 입장에서 말이죠. 2개보다는 4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이런 다다익선의 논리가 옳다면은 모든 새들은 최대한 많은 알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많이 낳으면은 돌보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점은 이 최적인 알 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바다오리 같은 경우에는 알을 하나가 낳는 게 돌보는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박새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알을 낳는 게 최대의 효율을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문제는 여기서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데이비드 렉과 에드워즈 윈은 이 누구 입장에서 효율적인가를 놓고 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렉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알수를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 봤던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기 때문에 조절한다, 각각 개체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라고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렉에 따르면은 개체가 알의 수를 조절하는 것은 전혀 이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에드워즈의 주장과는 달리 말이죠. 자기가 낳은 새끼 중에 살아남는 새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알수를 조정할 뿐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집단 전체가 아니라 양육의 노력 같은 이런 한정된 자원을 너무 많은 새끼에 분산한다면은 살아남는 새끼가 적게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들은 각자 딱 최적의 효율적인 알을 낳는 거죠. 렉의 주장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좀 어색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새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많이 낳아봤자 다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산화를 스스로 제한을 하는데, 현대 문명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이를 낳는 현상을 보이죠. 왜냐면은 이 복지국가라는 것 때문인데, 이 낳기만 하면은 국가가 생존은 보장해주기 때문에 전혀 자원이 없는 부부가 생리적 한계까지 아이를 낳아 기르려고 할 때 저지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렉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조금 어색한, 극히 부자연스러운 실체라는 것인데요. 이 자제를 모르고 방만하게 자식을 번식하는 그런 유전자는 자연계에서는 즉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식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복지국가는 그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피임을 반대하는 그런 논리로 피임이 번식 본능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므로 부자연스럽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복지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 역시 부자연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자연스러운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자연스러운 산하 제한을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또 이 책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렉과 윈의 이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산하 제한은 집단 선택일까요? 개체 선택일까요?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윈 에드워즈가 맞을까요? 아니면 데이비드 렉이 맞을까요? 다시 영역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낙오자들은 왜 사력을 다해서 영역 소유자를 내쫓으려 하지 않을까요? 이익이 없는 싸움에 내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내 목숨을 걸기보다는 영역 소유자 중에서 누가 죽기를 기대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4장에서 우리는 이 동물이 우리 유전자가 어느 정도 도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도박꾼은 가끔 공격이 아닌 이 관망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결정은 일단 지금은 자제를 하고 장래에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것에 희망을 거는 거죠. 예컨대 이 앞에서 봤던 바다파범 같은 경우에는 이 하렘의 무리를 형성을 하고 있죠.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렘을 거느리고 있지 못한 수컷은 하렘을 거느린 수컷을 공격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다표범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격했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집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역 소유자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게 되겠죠. 괜히 공격했다가 나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계속 기회를 기다리다가 결국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성공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렉의 가족계획 이론이 더 맞는 것 같죠. 렉의 이론이 맞다는 하나의 증거를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어떤 개체가 내년에 다음 봄에 우리 개체 무리의 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개체는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에 우리 무리의 개체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먹이 경쟁이 너무 심해진다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년 봄에 이 개체의 무리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고 내년 봄에 개체 수의 무리가 엄청나게 많다고 예측을 한다면 아이를 적게 낳을 겁니다. 그러면 암컷은 어떻게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찌르레기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찌르레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이 같이 잔무리를 짓습니다. 같이 잠을 잔다는 거죠, 겨울에. 연구를 해보니까 서로 이 잔무리를 지을 때 서로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산란 능력의 감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의미죠. 잔무리를 짓는데 주변에서 찌르르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 그러면은 무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년 봄에 태어날 새끼도 많기 때문에 새끼를 조금 낳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서 같은 개체의 소리가 많이 들릴 때 이 찌르레기들은 알 수를 줄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암컷들은 이 최적의 알을 조절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항상 거짓말하는 개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경쟁자에 대해서 이 개체군이 굉장히 큰 것처럼 꾸밀 수 있다면은 그런 이기적인 개체한테는 굉장히 유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체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개체들은 이 무리가 많다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산란 능력을 감퇴시켜서 더 적은 수의 알을 낳게 되겠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른 그 개체는 더 많은 알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찌르레기의 사례를 봤을 때 찌르레기들이 알수를 조절하는 것, 알수를 줄이는 것 또는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알수를 늘리는 것 이것도 역시 전부 다 이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스스로 산하 제한을 한다는 것은 맞았지만은 그 근거로 갖다 댄 이유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집단 선택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행동도 사실은 이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찌르레기라든지 이런 다른 동물들의 행동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것, 유전자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해석하면은 거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번 장의 결론은 이 개개의 부모 동물은 이 가족 계획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는데 이것이 공공의 이익, 집단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손의 출생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이 가족은 단일 협력 집단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이기적인 속임수가 존재를 할까요? 그래서 이 8장은 세대 간의 전쟁입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다른 상황,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죠. 흥미로운 이해 충돌은 이 손녀와 딸의 관계입니다. 이 여성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육아의 효율이 감퇴할 수밖에 없죠.
이 노령의 산모가 낳은 아기의 기대 수명은 젊은 산모가 낳은 아기의 기대 수명에 비해서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령 어떤 여성이 아이와 손자가 같은 날 태어났다면 손자가 아이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개체보다 내 딸이 낳은 개체가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같은 시기에 나왔더라도. 그 말인즉 내가 계속 아이를 낳는 것보다 내 자식이 아이를 낳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즉 유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자식을 낳는 것보다 내 손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유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유전자가 더 번창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아이를 계속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에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 두 가지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본인이 계속 자식을 낳고, 한쪽은 내 자식이 내 자식을 낳고, 또 내 자식이 내 자식을 낳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계속 자식을 낳는 쪽은 번성하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내 자식, 내 손자한테, 내 소녀한테 투자하는 유전자는 계속 살아남게 되겠죠. 만약에 이 폐경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연계에서는 원튼 원하지 않든 임신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식들은 오래 살아남지가 못하겠죠. 근데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폐경이라는 것이 생겼다면은, 폐경을 하는 개체는 자기 자식한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한테 투자할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물리적으로 본인의 유전자를 더 이상 퍼뜨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폐경을 하는 유전자가 더 번성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경의 진화에 대한 하나의 가설입니다. 반면에 수컷의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소실되진 않죠. 감퇴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자손에 대해서 암컷만큼 투자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이 나이든 수컷이 젊은 암컷한테 아이를 낳게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수컷이 아무리 고령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손자에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수컷의 경우에는 여성한테 발생하는 폐경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유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한번 볼까요? 이 자식은 미소라든지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모를 조정하고 이 공정한 배분량 이상의 투자를 하도록 부모를 조정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유전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를 착취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부모를 착취한다고 해도 이 부모 역시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죽을 정도로 착취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도 역시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유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도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방에 어느 정도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떨까요? 부모는 자식한테 나의 유전자가 있다고 확신하는데 자식은 부모한테 나의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죠. 부모는 자식한테 100% 헌신하겠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굶어 죽을 정도로 먹이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의 먹이를.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이 앞에서 봤던 뻐꾸기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뻐꾸기 새끼는 자신을 대신 키워주는 양부모와 유전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남이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 전략이 아주 악랄합니다. 완전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뻐꾸기 새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식자야, 이리 와서 나와 나의 의붓 형제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있는 거죠. 원래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나의 형제들도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빽빽 소리 질렀다가 진짜로 포식자가 와서 잡아먹히면은 나도 죽지만은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도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빽빽 소리 지르는 뻐꾸기한테 먹이를 가장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불기의 상황, 불가항력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뻐꾸기 부모 입장에서는 뻐꾸기 새끼가 큰 소리를 울면은 양부모가 그에게 먹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본인과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는 같이 사는 가족들을 인질 삼아서 뻐꾸기가 빽빽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전자가 뻐꾸기의 유전자 풀 속에서 번영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뻐꾸기는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양부모는 어떤 상황일까요? 양부모 입장에서는 빽빽 소리를 질렀을 때 할 수 있는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 뿐이죠. 만약에 먹이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포식자한테 잡아먹혔기 때문에 빽빽 소리를 지른 뻐꾸기한테 먹이를 주지 않는 유전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잡아먹혔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뻐꾸기와 뻐꾸기 양부모 사이에는 이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뻐꾸기가 아주 잔인하게 보이죠. 악랄하게 보이죠. 이런 건 역시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유전적 근연도가 0인 개체끼리 어떤 잔인한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뻐꾸기 사례로 말이죠. 근데 뻐꾸기 말고 이 가족 중에서 근연도가 0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근연도가 0일까요? 네, 바로 부부죠. 부부는 근연도가 0입니다. 완전 생판 남남끼리 결혼해서 가족으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부부 갈등, 연인 사이의 갈등은
이 그들의 근연도가 0이라는 점에서 기인을 합니다. 부부 갈등은 그들이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암수 간의 갈등을 보겠습니다. 9장 암수 전쟁입니다. 이 암수 갈등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 암컷이 착취당하는 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컷이라는 것은 뭘까요? 수컷이라는 것은 또 뭐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동식물을 통틀어서 수컷을 수컷이라고 할 수 있고 암컷을 암컷이라고 명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본적인 특징은 수컷의 생식세포는 암컷에 비해서 매우 작고 수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개체의 생식세포가 그 수가 매우 많고 작다면은 그것을 수컷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난자는 양분의 양에서부터 이 정자와 전혀 다릅니다. 저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난자는 많은 자원을 영양소를 응축한 크고 느린 그런 생식세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뻐꾸기의 새끼와 뻐꾸기의 양부모의 사이의 관계가 이 비대칭성에서 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 결과 비대칭성 때문에 새끼 뻐꾸기가 양부모를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수컷과 암컷 사이에서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양분의 양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 난자는 정자보다 기호도가 훨씬 큽니다.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들어간 정자와 아주 큰 에너지가 들어간 난자가 하나의 생명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기호도로 봤을 때 난자는 기호도가 훨씬 더 크겠죠. 그 수정체에 대해서. 임신 시점에서 수컷이 자식한테 투자한 자원량은 50%보다 훨씬 더 작다는 뜻이 됩니다. 수컷은 매일 수백만 개의 정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많은 수의 새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암컷이 착취당하는 성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암컷은 이 난자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 근데 정자는 그렇지 않다. 이 수컷의 착취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수컷이나 암컷이나 기본적으로 이 많은 자식을 낳고 싶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이 양육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어느 개체든지 간에 가능한 많은 수의 자식이 생존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투자량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식의 수는 증가하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이 파트너한테, 상대방한테 공정한 배분량 50% 이상의 투자를 하게 하고 자신은 다른 개체와 다른 자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게 많은 자식을 얻는데 더 유리한 전략이겠죠. 수컷은 이런 전략을 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암컷은 이런 전략을 구현하기가 수컷에 비해서 어렵죠. 왜냐하면 암컷은 이미 크고 영양소가 풍부한 난자의 형태로 처음부터 수컷보다 더 많은 투자를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한 거죠. 수정된 상황에서 이미 어느 자식이든 간에 아비보다 더 깊은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죽을 경우에 이 어미는 아비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아비는 작은 정자밖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장래에 자식이 죽었을 때 다시 새로운 자식을 죽은 자식과 같은 단계로 키우는데 에는 이 어미는 아비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내에서 태아를 키우는 것도 암컷이고 젖을 만들어서 먹이는 것도 암컷입니다. 양육과 보호의 부담을 지는 것도 암컷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암컷은 기본적으로 착취당하는 성이고 착취의 근본적인 진화적 근거는 이 난자가 정자보다 크다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일반화할 수는 없죠. 아비가 근면성실하고 충실하게 자식을 돌보는 정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비가 자식한테 이 많은 정성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수컷한테는 이 다른 암컷을 찾아가라는 그런 유전적 압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암컷보다 더 많이.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수컷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마, 내가 수컷이라면은 나의 경쟁자인 다른 대립 유전자가 유도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짝을 버리고 다른 암컷을 쫓아가라 라고 지시를 한다는 거죠. 유전자가 수컷한테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유전자를 가진 수컷이 유전자 풀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보면은 보통 암컷들이 많이 키우죠. 자식들을 많이 돌보죠. 반면에 수컷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이 벌어진 암컷은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될까요? 만약에 수정 이후에, 임신 이후에 암컷이 벌어졌단 말이죠.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수컷을 속여서 그 수컷한테 자기 자식을 친자라고 여기도록 해서 입양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전략을 암컷이 펼친다면은 사실 수컷은 이것을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에서는. 그러면 수컷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암컷을 본다면은 그 암컷이 데리고 있는 의붓 자식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수컷이 자연 선택을 받을 겁니다. 새로 들어온 숫사자가 물에 있는 새끼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근데 죽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컷하고 교미하기 전에 이 구애 시간을, 이 지켜보는 시간을 늘려서 다른 수컷의 접근을 막고 암컷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이 암컷의 배에 다른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을 가지는 거죠. 구애 시간을 늘림으로써 말이죠. 이 구애 시간을 늘렸는데 만약에 암컷의 배가 불러오르고 새끼를 낳게 된다면은 본인은 그 암컷과 교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 수컷은 암컷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도 암컷한테 새끼가 없다면은 교미를 해서 본인이 자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암컷의 입장에서 이제 막 수태를 한 상황이라면은 빨리 유산을 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혼자 키울 수도 있겠죠. 이런 각각의 전략들을 봤을 때 한 가지 결론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암수 어느 쪽이든 간에 먼저 상대를 버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식은 이제 충분히 컸기 때문에 누구든지 혼자 길러낼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나는 떠나서 다른 자식을 만드는 게 나의 유전자한테 이득이다 라는 전략을 취하는 쪽이 더 많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고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떠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논어의 요점은 이 암컷이든 수컷이든 간에 서로 먼저 자식을 버리도록 하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상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부분의 암수 갈등의 원천이죠. 물론 인간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양육권을 서로 가져오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만은 조금 자연계와는 좀 다르다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 육아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이 많은 암수 갈등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암컷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착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선수를 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방법은 이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수컷을 선택하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 가정적인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정적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을까요? 암컷이. 만약에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 암컷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수컷을 선택하는 것이 암컷에게 좋을 겁니다. 이것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오랫동안 이 교미를 거부하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교미에 동행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수컷은 성실한 남편이 될 가능성이 적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인내를 인정받은 수컷하고만 이 최종적으로 교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가정적인 수컷을 선택해서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여자의 수줍어하는 모습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야생동물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긴 구애 기간, 구애 행동 또는 약혼 기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긴 구애 기간은 수컷한테도 유리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수컷 역시 이 암컷이 다른 수컷의 자식을 베고 있을 가능성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구애 기간을 늘림으로써 상대방한테 자식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긴 약혼 기간, 긴 구애 기간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양쪽 모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한테서 그런 긴 구애 기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인간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암컷이 수줍어하는 모습, 이 긴 구애 기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ESS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립되는 그런 두 가지 성향이 있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가? 암수의 비율에 있어서는 1대1이 ESS라고 했었죠. 그게 가장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번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암컷은 두 가지 대립적인 유전자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조신형과 경솔형. 조신형 암컷은 구애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암호하고도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솔형은 구애 기간을 거치지 않고 누구와도 즉시 교미를 하죠. 또 수컷도 이렇게 대비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수컷은 성실형과 바람둥이형인데요. 이 바람둥이 수컷은 암컷이 구애에 응하지 않으면 긴 구애 기간을 가지지 않고 즉시 다른 암컷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미가 끝나면은 아비 역할은 하지 않고 또 다른 암컷을 찾아 바로 사라지죠. 반면에 성실형은 앞에서 봤듯이 긴 구애 기간을 가지고 교미 후에도 아비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신형과 경솔형, 성실형과 바람둥이형,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지 가장 안정한 ESS의 상황이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우선 모든 암컷과 수컷이 조신형과 성실형으로만 구성된 개체군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상적인 일부 일처의 사회가 되겠죠. 근데 이 일부 일처의 사회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경솔한 암컷이 하나 끼어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암컷의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긴 구애 기간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긴 구애 기간은 비용이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컷과 교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경솔한 유전자는 집단 내에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솔한 암컷이 대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컷의 축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람둥이 수컷이 등장을 하면은 이 수컷은 이 성실한 수컷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만일에 그 개체군에 암컷이 모두 경솔형이라면 바람둥이 수컷의 성적은 매우 좋을 겁니다. 구애 기간도 거치지 않고 양육 기간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람둥이 수컷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개체군 내에 바람둥이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바람둥이 유전자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람둥이 수컷이 크게 성공을 하면은 이제는 경소령 암컷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조신형 암컷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죠. 왜냐하면 조신형 암컷 같은 경우에는 바람둥이와 만나도 어떠한 것도 성사되지 않습니다. 긴 구애 기간을 요구하지만 이 수컷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즉, 이 조신형과 바람둥이형 양쪽 모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조신형 암컷의 평균 득점은 0점이 될 겁니다. 근데 반면에 경솔형 암컷 같은 경우에는 구애 기간 없이 자식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자식을 혼자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양육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바람둥이가 많을 때 이 평균 점수는 경솔형 암컷보다 조신형 암컷이 더 높게 되죠. 만약에 경솔형 암컷이 새끼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이미 난자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신형 유전자는 다시 개체군 내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조신형 암컷이 다시 개체군 내에 퍼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번에는 바람둥이 수컷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암컷이 장기간의 열렬한 구애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람둥이 수컷은 자식을 전혀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실형 수컷이 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조신형 암컷과 교미할 수 있는 유일한 수컷은 이 성실형 수컷이기 때문에 다시 성실형 수컷이 유전자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암수의 사이클이 한 바퀴를 다 도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암컷의 경우에는 조신형이 6마리 중에 5마리, 경솔형이 6마리 중에 1마리가 됩니다. 조신형과 경솔형이 5대 1이라는 거죠. 수컷의 경우에도 이 성실형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성실형이 5마리, 바람둥이형이 3마리, 즉 5대 8이 됩니다. 이 실험 결과 우리는 조신형 암컷과 성실형 수컷이 대부분의 개체군이 진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 조신형 암컷은 성실형 수컷의 성실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는 수컷을 선택하는 겁니다. 둥지 짓는 것도 돕지 않는 수컷하고는 교미를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일부 일처의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 둥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이 둥지를 같이 짓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 둥지를 짓는데 수컷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컷은 정자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컷이 암컷보다 둥지에 더 많이 투자를 했다면 암컷이 난자에 들이는 비용을 수컷이 이 둥지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가 있겠죠. 비율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새끼를 낳는데 암컷이 보통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둥지에 수컷이 많이 투자를 한다면은 그 비율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은 이론적으로는 이 수컷이 교미 후에 이 암컷을 버리는 유혹도 억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면은 많은 매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내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둥지를 짓는 것에 투자를 했는데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고 도망을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새끼를 낳으면은 또 많은 비용이 들 테고 그러면은 또 많은 시간이 들겠죠. 그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새끼를 지키는 게 나의 한정된 자원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집에 수컷이 많이 투자를 하면은 도망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이 암컷이 수컷한테 집이 아니라 먹이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암컷은 보통 이 새끼와 비슷한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비슷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수컷한테 먹이를 요구합니다. 새끼 새가 이 어미 새한테 먹이를 받아 먹는 것처럼 이 암컷이 수컷한테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도 새한테만 보이는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인 여성이 이 유아적인 말투를 한다든지 뭐 입을 삐죽거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남성은 그것을 귀엽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런 모습이 수컷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런 여성의 행동을 매력적이라고 귀엽다고 느끼는 수컷의 유전자가 이 더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새로 돌아오면은 이 보통 이 시기는 이 구애를 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알을 만들기 위한 영양소를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에 암컷 입장에서 이 수컷 입장에서는 이 암컷한테 먹이를 주는 게 그냥 알 자체에 투자한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이 집과 마찬가지로 이 구애 급식 암컷한테 먹이를 주는 이런 행동 역시 암컷과 수컷이 초기에 자식에게 주는 투자량의 격차를 좁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최초의 구애에 대해서는 특별히 까다롭게 굴지만 이 한번 번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같은 수컷의 구애에는 점점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성실한 유전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암컷은 이 바람둥이보다 성실한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둥지 짓기라든지 뭐 먹이를 받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첫 번째의 구애에서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같은 개체는 그것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죠. 괜히 다른 수컷한테 그것을 판단하려고 했다가 바람둥이가 걸리면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애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도망치지 않는 수컷이 있다면은 그 수컷과 다시 교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성실형 유전자는 더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체에서 이 조신형이 경솔형보다 많고 성실형이 바람둥이형보다 많은 거겠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성실남 같은 경우에는 이 둘째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